생활법률, 가맹거래사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송인방 교수님께서 그 법률의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잠깐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경남 청년학교 이 생활법률 강좌는 가맹거래사라는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법률적인 지식 수준을 쌓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일반 생활법률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강의 안으로 담아봤는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가맹거래사에 관련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맹거래사라는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하고 내일까지 진행되는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홍민희 선생님께서 그와 관련된 그 라이센스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자격제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라이센스인데 보시면은 1차 시험 과목이 3과목, 2차 과목이 2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는 논술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좀 전문화된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경제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이 있고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래 보시면 슬라이드 아래 보시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 진행을 하고요. 내일은 민법 분야에서 물권법하고 그다음에 채권법이라고 하는 채권법에서 보시면은 제3편 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법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적인 지식 수준을 쌓을 수 있는 기초적인 측면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독점으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 특히 이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독점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좀 더 좀 규제하고 또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자격시험에 대한 제도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들만 이어서 7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교육, 배경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공정거래법에 대한 규정들을 살펴보는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은 이게 이제 좀 늦게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진행하고 10분 쉬고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공정거래법 개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준비해서 볼 내용인데요. 공정거래 제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가라는 유래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러한 공정거래 제도 자체가 왜 중요한지 중요성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의 정의, 면역, 기능, 조직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요.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정거래제도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반독점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기원전 4세기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교역이라든가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곡물을 전량 수매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또 가격이 비싸면 파는 방식으로 이제 중간 상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이제 수취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간 상인들의 이제 연합을 형성을 하고 전매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곡물이 수입되는 데는 그 배를 이용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많이 있고 또 고대 그리스는 여러 이제 소수 종족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히 소수 국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스파르타 같은 국가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행위들을 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중간상들 입장에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는 이런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입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테네의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제 법원으로 형사사건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슬라이드 내용에 고대 그리스 성문법,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배경으로 성문법을 만들게 됐는데, 보시면은 곡물 수입자와 중간 상인들은 일정량 이상의 곡물을 매집 보관하거나 일정률 이상의 이윤을 붙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었죠. 독점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형 제도를 이제 고대 그리스의 성문법의 특징은 뭐냐면 좀 처벌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절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팔을 자른다거나 또 그리고 이웃에게 많은 이제 가해를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형사적인 방식으로 처벌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독점을 하는 행위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암암리에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나 또 고대 로마 시대 때의 이런 그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나 시리즈물 같은 것들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저런 그 상거래상에서의 독점적인 행위가 결국은 많은 그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고 이것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제 질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기업의 자유 경쟁이라는 것을 시장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많은 이제 물적 자원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장 참여자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이익을 별도의 이제 그 독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공급자 같은 경우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공급량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어느 나라나 다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 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또 국가가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따른 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점적으로 지금 한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뭐가 있죠? 어, 라면 회사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농심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심이라든가 삼양사라든가 오뚜기라든가 몇몇 소수의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라면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라면 가격들을 서로 같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간혹 뉴스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만약에 생산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담합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결국은 시장 질서가 물러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지구상의 그 자본주의라는 소위 말하는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 생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지금 뭐 현대사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공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많은 생산자들이 공급해 놓은 많은 물건들 중에 취사 선택을 해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 과잉 공급 시대에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엄청난 지금 광고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나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TV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많은 광고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필수품적 관점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광고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뭐냐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많은 물건, 지나치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를 취하는 데에는 지금 뭐 이제 시장의 규모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서 공급을 독점하게 된다면 무한대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 비용은 많이 생산하면 하나 제품당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가는 낮아지니까 비용은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이익은 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대로 공급을 독점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반대로 이제 수요를 독점한다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수요 독점자,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시는, 예컨대 이제 우리가 한때 지금도 그런 구매 행위들을 간혹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여럿 모아서 집단에, 그러니까 대량의 구매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타진할 수가 있잖아요. 타진해서 가격을 싸게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이 또 유통되는 시장 내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로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라는 것 자체는 어느 하나로 엄격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거래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독점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공급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촉진하고 또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광고 행위를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죠. 또 그래서 그러한 그 브랜드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광고 비용을 다 전부 다 가격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상의 그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그 형태는 어떠한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주식회사는 지구상의 주식회사의 역사는 약 한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정도 되는데 주식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회적 책임 활동인가요? 아니죠. 이익 추구의 극대화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약 한 95%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회사의 유형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이제 주식회사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주식회사가 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이익 추구의 극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이 삼성전자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삼성전자의 주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 소유자이죠. 어, 아마도 삼성전자의 일대 주주는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보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최대 그 주주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용 회장은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내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배당해 주면 되는 거죠.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겠죠. 고맙다고 박수를 치는 거죠. 지금의 이제 주식회사들이 이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 아마존을 비롯한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 소위 말하는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의 플랫폼 회사들도 다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주식회사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죠.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올해 작년도 쿠팡 매출이 14조 원이었고요. 올해 매출은 약 한 20조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쿠팡의 실질적인 주주는 최근에 이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쿠팡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겠죠. 소유자들에게 만족을 주려면 이익을 극대화해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목적을 잘 수행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 내지는 이상기온 현상이 우리 지구상에 이제 많은 문제들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누구냐라는 것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갔더니 너희들이 대량 공장을 지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그리고 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는 너희들이 주범이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에는 그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정부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ESG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제 공정거래
공정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걸 1980년도 12월 31일에 이제 공정거래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공정거래법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칭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공정거래법의 영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규정에 따라서 하위 법률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는 어떻습니까? 상위 법률과 하위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데 최고 상위에 있는 법률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위 법률들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규정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고는 이제 인간 존엄에 관련돼서 보장해주고 인간 존엄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만들어진 거고 헌법 제119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여기에 이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디테일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72차례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계속 그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의 환경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70년대, 80년대 경제붐을 이루고 뭐 2000년도에 이어서 이제 뭐 벤처붐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환경은 소위 말하는 IMF라는 환경도 겪었고 또 금융 위기라는 상황들도 2005년도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의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지속적인 법률안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2021년도에 이제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도 시험에는 조사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되겠죠.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쨌든 공정거래법에 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 하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대기업 물론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도 독점화되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적인 제재를 합니다만은 대기업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의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하는 CJ 비비고가 만두, 순대, 김치 할 거 없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중소상인들이 영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그 시장까지도 시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과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대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좀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 그러려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처벌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기 막강한 법률적인 제재 행위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렇게 봐야 뭐 이제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라면 담합행위를 한 농심을 비롯한 삼양사, 오뚜기 뭐 이런 담합행위를 했던 회사들에게 과태료 몇 억을 부과했지만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하죠. 그래 벌금 낼게, 과태료 낼게. 그리고 나서 또 가격을 안 낮추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더 좀 강력한 영향력을, 강력한 힘을 줘야지만이 예, 규제나 제재를 많이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권이라는 부분들도 좀 더 강력하게 좀 주자. 좀 조사권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가 독점적인 행위를 했다. 그 회사에 직접적으로 가서 조사하고 관련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정도만 부여돼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자, 공정거래법은 결국 이러한 연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또 부당한 공동행위,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가져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또 기업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재밌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코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가 리콜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세종에서 코나 전기 자동차가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터져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난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들은 뭡니까? 결국 해당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법률로는 제조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조자 책임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법률안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책임이 아니야. 소비자 책임으로 자꾸 떠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제조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제조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조자 책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빨리 리콜하고 빨리빨리 문제 안 되게끔 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콜을 굉장히 지연하고 있죠. 지연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현대를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제재를 해서 올해 안으로 다 리콜을 해라,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자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상당히 수위가 약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수위가 좀 약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독점 행위하고 또 그러나 제대로 된 물건 아닌 걸 팔고서 거기에 따른 그냥 과태료만 내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만세부르는 그런 식의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좀 더 강력하게 공정거래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자 책임에 대한 걸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자 책임을 심지어는 살인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책임을 좀 과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번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활력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기업 시스템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할은 경쟁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혁신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결국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시키고 촉진시키는 거죠. 어느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입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한 정비를 해주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는 이렇게 독점 규제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독점을 규제하는 정책, 그다음에 금융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 세 가지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3대 경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의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강력한 통제력과 관리 감독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정책, 이자나 뭐 금리 제도에 대한 명쾌함을 제시를 해줘야 또 시장의 그 소비자들이나 시장 거래 질서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재정정책, 예컨대 이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거기에 부과한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잘 재원을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재정정책을 잘 펼쳐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시장의 질서를 과연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공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독점 규제 정책을 잘 펼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가장 큰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정도밖에 부과가 안 돼요. 그래서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업 매출의 2에서 뭐 10% 수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뭐 인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뭐 이 정도 뭐 가볍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색 공장이 그 밤에 몰래 폐수를 강으로 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법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과태료 부과밖에 없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의 손실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강물로 흘러가게 돼서 하류까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농사를 짓고 또 물고기를 잡고 또 그 많은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환경들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기업들 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이제 거기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주가 내가 폐수를 방류를 해서 그 앞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공정거래 관련된 공정거래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환경법, 뭐 여러 가지 이 법규들을 기업이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은 과징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또 기업도 이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 남양유업 사태 아시죠? 뉴스 최근에 남양유업 대표가 그 제품 판매상의 통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죠. 남양유업 대표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 자회사에 자기 자식들을 계속 이사로 채용하면서 급여를 받아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그런 행위들을 계속 했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불매 운동들을 많이 하죠. 요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국민들은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로 이제 뭐 응당, 뭐 과태료, 과징금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조금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집단 행동들로 응징을 한다거나 집단 행동으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사회적 책임이나 또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경영 전략 중에 하나로 또 포함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 중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SK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바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입니다. 독점 및 불공정거래 사안에 관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 등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 관련된 사건을 심결하고 처리하고 많은 이제 중재를 해줍니다. 피해를 봤었던 사례들이 이제 민원 접수가 오면 거기에 따른 가해자들과 해서 이제 중재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적당한 화해 같은 것도 적용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전속고발권이라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하는 전속고발권도 가지고 있고요. 시정조치, 조사,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로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참고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으셔야 이제 뒤에서 공정거래법 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업무 범위의 영역은 뭐 대충 보시면 1990년대, 2000년, 2010년 전에는 주로 이제 공정거래법 산하에 다양한 규정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관 심사에 관한 업무라고 하는 규정도 있고요. 방문 판매 및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업무, 소비자 정책 업무, 그다음에 하도급법을 강화하는 규정, 그다음에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입찰 담합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런 규정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식산업 분야, 이제 일반 서비스 분야, 이 분야에서 이제 공정거래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산업 수준의 발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인 규정들을 마련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대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 같은 것들을 규제하는 이런 내용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또 방지하기 위한 것들.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기존에는 규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점 행위를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약 한 700만이 넘습니다. 700만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안이 그동안에 존재하지 않았다가 작년도에 부랴부랴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외면이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뭐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기본법 뭐 이런 것들도 작년에 새로 법안이 제정이 됐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MZ 세대들이 지금 뭐 일자리가 없잖아요.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우리 MZ 세대 우리의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갈 전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기존의 못된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그 집단들을 좀 요즘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서는 뭐 다른 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뭐 기획주동관, 뭐 경쟁정책부,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뭐 유통정책관 뭐 이렇게 나머지 기업에 대한 조사도 하고 소비자 보호도 하고 카르텔에 대한 조사도 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 이러한 부서들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정거래법이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요. 이러한 그 공정거래법을 기초로 해서 크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와 소비자 분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쟁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이제 공정거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뭐 대리점법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분야에 관련된 법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 이것도 심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서비스를 뭐라고 하죠? OTT 서비스라고 하죠? 줄여서 신조어로 OTT 서비스입니다. 오버 더 탑입니다.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셋탑박스 위에서, 그러니까 셋탑박스로 IPTV 같은 경우에 해당이겠죠. 셋탑박스를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자를 통칭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하고 나서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영향력들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이제 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유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동영상 서비스랑 동영상을 통한 플랫폼이 이제 그것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기업 그런데 이제 해당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그 미국의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또 그리고 소비자 보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제도의 기본, 공정거래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펴볼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정거래법의 목적, 뭐 살펴봤고요. 역할,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틀을 정리하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법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다음에 소비자 주권을 확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부당한 경제력이 편중되거나 집중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거래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을 기울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이라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면 회사들 세계 기업이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라면 가격을 같이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행위들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각종 진입장벽, 영업활동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금지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그 제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규제하고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주권을 확보한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물건들을 하거나 어떠한 상거래상의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스를 탈 때 버스 운전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나요? 아니죠. 내가 이 버스를 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카드,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태그를 하면 태그하는 순간에 운전자와 나는 무언의 약속인 거잖아요. 운전자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저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법률 제도가 자유로운 사적 계약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매번 발생되는 빈번하게 우리가 이제 상거래 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 정해져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뭐 이제 그런데 정해져 있는 규칙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표준이나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정해놓는 것. 그것을 이제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약관들이 우리가 예컨대 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다거나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금융상품을 계약을 한다, 통장을 만든다거나 할 때는 다 우리가 이제 약관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표준화된 약관을 만들어 놓고 너 약관에 사인해 함으로써 당신과 나의 계약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버스 운전사와 내가 굳이 나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니까 약관으로 그냥 우리 그거 생략하자 라고 해서 이제 상거래상에서 이제 그 약관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약관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담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소비자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약관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해당 기존에 있었던 약관들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따른 보완 시정 요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관 규제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과장 광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허위, 과장된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중요 정보에 대해서 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라는 목적에서 표시광고법이라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부거래법, 할부거래를 할 때 우리가 휴대폰 2년 약정 맺을 때 어떻습니까? 할부거래 맺잖아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무엇을 하죠?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무리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던가 했을 때 예컨대 내가 휴대폰을 샀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휴대폰 했는데 대리점하고 2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2년 동안 쓸 수밖에 없어. 또 얼마 주고 했는데 뭐 한 달에 15만 원까지 해야 되고 모든 상품을 뭐 부가 서비스를 다 가입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소비자들 잘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동안 그 약정 그거에 따라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하고 할부 거래를 맺는 데 있어서 부당한 방식으로 할부 거래가 계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판매법하고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품 철회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물건 구매한 이후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소비자가. 만약에 소비자가 이거 이제 뭐 예컨대 이제 주로 정형화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데
규모가 적은 사업장,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장, 이런 데서 물건을 사는 경우, 소비자들이 막 여러 가지 막 검색하다 보니까 가격이 제일 싼 데서 했는데 보니까 무슨 우리가 알려져 있는, 법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그러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제 하도급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거래 제도의 기본 틀을 가져가고 있고, 말씀드린 이러한 법률안들을 만들어서 공정거래법 하나만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권을,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공정한 거래 질서를 좀 더 확립하기 위한 이런 법률안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기업 집단 간의 소유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채무 보증을 금지한다든가, 또 부당한 내부 거래를 억제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있습니다.